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뚜TV가 9월을 맞아서 새롭게 마련한 김종철의 시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굉장히 아침부터 매스컴을 장식했던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중러 정상 태남문 망루에 나란히 선 역사적 장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오전이죠. 한국 시간으로 10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북중러 최고 지도자가 망루에 나란히 선 역사적 장면인데요. 3개국 정상이 이렇게 공식 석상에 모인 것은 상당히 오랜만입니다. 냉전 종식 이후 처음인데요. 과거에 소련 시절에 보면은 1959년입니다. 그 당시에도 역시 중국의 국경절이었는데 열병식 당시에 김일성 북한 주석, 그리고 마오쩌둥 주석, 그다음에 후르시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가 나란히 선 바가 있습니다. 그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과거의 사진. 네, 저렇게 왼쪽으로 보면 이제 김일성 당시 북한 주석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주은래 중국 쪽이었고요. 그 다음에 총리였죠, 총리.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운데가 호찌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었고, 바로 오른쪽이 마오쩌둥. 그 다음에 맨 오른쪽 끝이 후르시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5명이서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은 다른 정상들은 배우자랑 같이 입장을 했습니다만 혼자 단독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리무진을 타고 이 행사장으로 들어갔는데 딸 김주애는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에 앞서 가지고 끝에서 두 번째로 이제 입장을 했는데, 북중러 정상은 시주석 내외가 남쪽 광장에서 이제 외빈을 막 접견을 했죠. 이렇게 기념 촬영을 할 때 그 시점 비슷하게 이제 나란히 중심에 섰고요. 그러면서 망루로 이동할 때도 같이 걸으면서 담소를 나누면서 밝은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항전 노병들하고 같이 인사도 했고요. 어쨌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열병식 행사는 약 한 70분 정도 열린 것 같습니다. 중국은 여기서 역시 대내외에 자국의 위대함, 일종의 군사 강국 이런 걸 이제 과시할 텐데, 역시 지구 대기권 밖에 고도한 5,500km 미사일, 날아갈 수 있는 그런 500km 미사일, 그 다음에 저궤도 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 HQ-29, 그 다음에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DF-61, 그 다음에 미국 영토인 괌까지 공격할 수 있는 이른바 괌 킬러라고 부르는 미사일인 것 같습니다. DF-26D 등 첨단 무기들을 대거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심경을 토로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승리에 기여한 미군의 피와 땀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한테 푸틴과 김정은한테 안부를 전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글도 남겼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한테 또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김정은이 딸 김주애와 이번에 베이징 방문을 동행을 했습니다. 과연 후계자 신고식이냐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후계자라는 설에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후계자가 되려면 시간이 또 많이 남아 있지도 하겠지만, 혹시 모르겠습니다. 김정은의 건강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렇게 후계 구도를, 이렇게 후계 수업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관측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많은 정상들이 모이죠. 20개국 안팎의 정상들이 이제 베이징에 모였는데, 2013년생입니다. 2013년 어린 딸과 함께하는 모습을 드러내면서
가정적인 지도자, 뭐 이렇게 부드러운 이미지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국제 감각을 딸한테 키워주겠다 이런 보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정은 이 북한 정권의 그동안의 모습들을 보면은 김정은 역시도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찾았을 때 여러 번 동행을 한 바 있고요. 김정일 역시 김일성 주석이 그 소련을 방문했을 때 뭐 1959년도 1월부터 방문했는데 당시에 17세 나이입니다. 이때 순방길에 동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김주의 경우에는 그 북한 뭐 내부를 통해서도 매체를 통해서도 공개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 북한 내부에서 같이 아빠를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후계자냐 아니냐 도대체 뭐냐 뭐 약간 여러 의구심도 있었는데 이번에 해외 순방을 본격적으로 아빠랑 같이 하면서 아 이건 후계자가 아니냐 진짜 상당히 그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많은 전문가들도 이번 동행은 어느 정도 후계자 구도를 염두에 둔 계산된 행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찾은 것은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한 게 이제 2019년 1월인데 그때 중국을 경유해서 베트남을 갔었죠. 그때 이후로 한 6년 8개월 만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무려 2,000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는 소식을 보고를 했는데요. 지난 4월에는 대략 뭐 600명 정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추정을 했었는데 불과 4개월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북한은 자체적으로 350명 정도가 숨졌다 뭐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망자 숫자를 축소한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뭐 또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추미애 나경원 만타전 격돌 소식입니다. 추나 전쟁, 추나 대전 뭐 이렇게 불리우고 있는데요. 여야가 어제 국제사법위원회에서 신임 나경원 국민의힘 간사 선임을 두고 격돌을 했습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앉아 있고 그다음에 나경원 그 야당 간사로 지목된 나경원 의원이 왜 선임을 안 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고 양쪽으로는 국민의힘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이 서로 이렇게 자기 당 의원을 이렇게 응원한다고 이렇게 서로 이제 맞서는 그런 형국이 되겠는데요. 그 민주당은 나 의원을 내란 앞잡이로 규정하면서 간사 선임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나 의원은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한마디로 독단적이다, 국회 독자다 이렇게 반발했고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계엄을 해제하러 오다가 다시 내뺀 의원이 간사를 맡겠다고 하니까 참으로 참담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자 나경원 의원은 과거에 멱살잡이 행동을 벌였던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뭐 법무부 장관도 했고 그 다음에 그 법사위 간사도 다 했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냐 이렇게 하면서 쏘아붙였습니다. 사실상 나경원 의원은 5선이고요. 추미애 의원은 지금 국회의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이 5선입니다. 근데 추미애 의원은 무려 6선입니다. 자, 이렇게 두 여성 정치 거물들이 맞서 싸우고 있는데 참으로 우리 정치권의 앞날이 암울합니다. 이런 국회 모습을 보고서 조선일보의 한 전문 기자가 절멸정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금 대한민국이 해방 전국 당시에 반민특위 상황과 비슷하다 이렇게 강조한 점을 거론을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야당이 반민족 행위자로서 척결 대상과 같다. 뭐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는 거죠. 여당은 칼자를 쥐고 마치 이 반민족 행위를 했던 사람처럼 단죄하는 그런 어떤 그 호전적인 논리를 보인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야가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균형 잡힌 관계가 아니라 코너에 물린 상대방을 아예 절멸시켜 버리겠다, 아예 초토화시키겠다
뭐 이런 그 판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많은 전문가들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우리가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라든가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대립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여야 사이에 보이지 않는 완충 장치, 이른바 연성 가드레일이 있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뭐 당시에 또 야당 역시도 뭐 그렇게 과격하게 맞서 싸운 건 아니고 여당도 야당의 입장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좀 모습도 보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쉽게 아니면 뭐 아니면 도,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 뭐 내가 이겨야 뭐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너무 극도의 강경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적 관행이 붕괴했다는 사실은 결국엔 정치적 위기가 꾸준히 반복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이것을 정치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상당히 큰 울림이 있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강덕 포항시장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백악관 앞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일까요?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철강 관세, 고관세를 멈춰주세요. 미국이 5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철강도시 포항의 산업이 위기에 빠진 가운데 이강덕 시장이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를 중단해 달라, 이렇게 피켓을 들었는데요. Please stop, 뭐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Imposing steel tariffs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의 관세 폭탄으로 산업 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놓였다. 그러니 미국은 한미 동맹의 가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한국산 철강 품목에 대한 관세 장벽을 낮춰줘라. 무엇보다 철강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산업인데 동맹국에 무려 50%라는 살인적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영국처럼 25%로 내리자. 이렇게 호혜적인 무역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국내 철강 산업은 이제 중국산이 상당히 저가죠. 저가가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 경기도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관세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난 6월에 2달 전에 현대제철 포항 2공장이 휴업에 들어갔고요. 포스코는 작년에 1제강 공장과 1선제 공장을 폐쇄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딸린 협력업체들 매출 감소에 시달리고 있고 고용 인원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에는 뭐 인력도 유출이 되는 것 같고요. 상당히 경제 붕괴에 대한 공포감도 밀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강덕 포항시장이 미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자, 대외적으로 힘을 합쳐야 될 우리 정치권, 이 시장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네, 중국산 로봇 청소기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죠. 이 로봇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내 집 정보를 외부로 반출한다? 유출한다? 네, 제가 물음표를 달고 있는데요. 중국산 로봇 청소기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모델의 경우는요, 카메라를 외부에서 강제로 작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집 내부를 찍어서 유출할 수 있을 정도로 보안이 취약했습니다. 특히 중국 회사들은 한국에서 클라우드를 직접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서 소비자 정보가 중국 서버에 저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과 인터넷진흥원이 모두 6개 국내 시판 제품에 대한 보안 실태를 발표했죠. 여기서 삼성과 LG를 제외한 4종이 모두 외국산, 중국산입니다. 중국 브랜드인데 여기서 이렇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라는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김종철의 시선은 보내드리고요. 잠시 뒤 구필한 국방 전문 기자와 함께 국방 관련 소식, 그리고 특히 베이징
그 전승절과 관련된 어떤 무기들이 등장을 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만나시죠. 자, 오늘 그 K 해양방산 원팀 뭐 캐나다 60조 잠수함 결선 진출 뭐 이런 소식이 있는데, 자, 이 앞서서 좀 전에 제가 그 중국 그 전승절과 관련된 그 소식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그 중국이 상당히 뭐 그 무기를 첨단 무기를 과시하면서 자, 우리 이 정도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어떤 무기가 등장했습니까? 예, 오늘 그 전승절,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늘 11시부터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정도 이렇게 해서 한 2시간 정도 그 베이징 그 천안문 관영에서 아주 성대한 무기 전시를 했는데, 전승전 80주년을 기념해서 아주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열었습니다. 네. 근데 특이할 점은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요번에 공개한 무기 중에는 핵무기들이 많이 전시가 됐어요. 핵무기가. 예, 핵무기들이. 그래서 지금 혹시 PD님 지금 표가 준비가 됐습니까? 예.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JL3, 그러니까 이게 등풍 DF-61 ICBM입니다. 네. 인터컨티넨탈 밸리스틱 미사일이라고 대륙간 탄도 유도탄인데요. 이 특이할 점은 이게 잠수함 발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 상당히 기도 비닝 무기로서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거는 사실 이제 ICBM이라는 용어보다 SLBM이라고 있습니다. 네. 예,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이라고 해야죠. 수중 발사 탄도탄인데요. 네. 이 핵무기로서 이게 이제 그 핵탄두를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 두 개가 병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국 공산당이 공개한 핵무기로는 DF-31AG라는 형인데요. 이건 DF-41 ICBM과 같이 또 공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DF-31 시리즈는 이것도 상당히 미국이 전략적으로 타격이 쉽지 않은 게 이동식 대륙간 탄도탄입니다. 네. 그다음에 DF-41은 MIRV라 그래가지고 멀티플, 그러니까 탄도 자체가 3개에서 5개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요격 자체가 상당히 힘든 다탄두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자기네 그 미사일에 대한 그 성능이 엄청나게 개선됐고 향상됐다는 것을 이번에 세계 만방에 과시한 그러한 상황이 되고요. 드론이 많네요, 드론이. 예, 드론도 예, 많은데 한 가지 더 지금 핵탄을 더 공개한 건 뭐냐면 DF-26 등풍이죠. 등풍 26의 IRBM입니다. 이건 인터레인지 밸리스틱 미사일이라고 그러죠. 이제 중거리 탄도탄인데요. 네. 약 3,000에서 5,000km 정도. 네. 그러니까 중국 남부에서 쏘면 미국령인 태평양상의 괌까지, 괌이나 그 해상 기지까지 타격이 가능한 그러한 핵미사일, 핵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한 개 더 지금 탄도탄 말씀드리면 YJ-21이라고 하는 초음속 미사일을 또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 미사일은 핵탄은 아니고 재래식 비핵탄인데요. 해상 표적의 초음속 공격형 탄도 미사일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요번에 핵탄과 비핵탄 주로 이제 중장거리 미사일들을 요번에 공개적으로 그 천안문 광장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앵커님 좀 전에 언급하신 그 드론 시스템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FH-97 드론인데 요거는 이제 비핵탄이지만 스텔스 무인 전투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전 및 정찰 기능이 있는데 우리 한국의 지금 대한항공이나 LIG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도 지금 무인 드론 정찰기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인데요. 그 전에 이제 우리 유튜브 상을 통해서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KF-21 전투기가 지금 계속 개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KF-21에도 드론이 KF-21 유인기 하나에
양쪽 윙으로 3대씩 총 6대의 무인기가 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공경은 실제로 그 무인기 6기가 하게 되고요. 유인기는 위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국도 FA-97이라고 하는 드론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요번에 이제 등장을 한 것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자신감을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요번에 공개된 것 중에 하나가 예. AJX-002라고 하는 수중 드론입니다. 예. 이거는 지금 핵은 아니고 탄도가 이제 비핵으로 하는데 잠수함 유사 형태로 정찰뿐만 아니라 전투도 가능한 그러한 무인 수중 드론이 되겠습니다. 네. 거의 잠수함이죠. 네. 무인 잠수함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우리 국가연 ADD에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이미 지난 5월에 부산 마덱스에서 이미 공개가 우리 ADD에서도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아직 개발 중이고 그때 저희가 이제 한번 우리 유튜브 채널 통해서 우리 아투TV 채널 통해서 한번 제가 직접 가서 사진 찍은 걸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예, 예. 그 참고 먼저 본 그 우리 유튜브 아투TV 영상을 보시면 참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중국이 이번에 공개한 것 중에 하나가 레이저 방공 시스템입니다. 레이저입니다. 이게 레이저. 그러니까 광선을 기반으로 한 대공 방어 장치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무인기라든가 드론이 오면은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대공포로 격추시키는 게 아니고 예. 레이저로 쏴서 격추시키겠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레이저 방어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이건 한번 이제 또 나중에 한번 좀 더 자료가 확보가 되면 예. 공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국이 이번에 오늘 공개한 것 중에 하나가 사이버 정보 지원군이라고 하는 새로운 특수부대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자나 사이버 전투를 통합 운영하는 부대를 공개를 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 부대에 대한 거는 여러 번 사실은 언론에서 나왔었어요. 서방식 언론에. 근데 요번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건 처음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일단은 이렇게 좀 크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번에 뭐 이렇게 강력한 무기들을 공개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섰고 네. 이란 정상도 좀 온 것 같아요. 예, 보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예, 해서 예. 이제 어떻게 보면 4개국이 나란히 선 그런 모습이 등장을 했고 네. 무기도 강력한 무기를 이렇게 비췄고 이게 결국에는 미국에 대한 강한 시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 뭐 이제 신냉전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 그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뭐 대립은 하겠지만 어느 정도 또 맞서 싸울 수는 없는 거니까 뭐 어떻게 지금 이 신냉전 구도가 흘러갈 것 같습니까? 예, 이거 굉장히 이제 좀 매크로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동안 우리 냉전은 사실상 뭐 전무님 잘 아시겠지만 미소 냉전 시절을 우리가 쭉 예, 겪어왔잖아요. 예. 2차 대전 이후로. 그 90년도 깨지고 나서 사실 냉전 구조가 1990년 깨지고 나서 새로운 신냉전 구조가 본격화된 건 2022년 2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드디어 이제 신냉전 구조가 시작이 된 것 같고 예. 지금 2025년 지금 9월을 맞이해서 지금 러우 전쟁이 무려 이제 3년 지금 6개월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 3년 6개월에 걸쳐서 신냉전 구조가 더 고착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는 일부가 아닙니다. 지금 워싱턴 DC나 런던이나 파리, 그다음에 베를린 이런 데에 있는 서구 그 싱크탱크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국제 정치 국방 안보 협의체에서 많은 지금 심포지움이 전문님도 알다시피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중에 대다수가 차지하는 국제 정치 전문가들은 안보 국방 문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동안에 우리가 1990년 이래 2022년 러우 전쟁 바로 직전까지 있었던 그러니까 몇 년간이 되면 30여 년은 비정상적인 평화 기간이었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지난 냉전 구조가 깨지고 32년간의 평화라는 얘기는 사실 그 자체가 비정상이었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동안은 전 세계는 항상 전쟁을 갖고 살아왔는데 네. 이런 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두려운 얘기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은 이제 사실은 예. 그동안에 어떻게 냉전 이후에는 냉전 예. 시대만 해도 미소가 대립하는 이강 구도였잖아요, 사실상.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러시아가 좀 온순해졌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그 일국 체제가 됐고 일강 체제가 됐고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이 경찰 국가로서 행사를 해 왔는데 이제는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뭐 이제 그 강한 힘을 바탕으로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뭐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와중에 또 이제 그 푸틴이 또 러시아가 이제 또 우크라이나를 또 침공하면서 뭐 힘으로 그 약소국을 제압하는 물론 이제 뭐 사정들은 다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그 강대강 힘의 대결로 지금 이 세계가 지금 변하고 있고 참 그렇다는 뜻은 뭐냐면 앞으로 어느 곳에서도 지구촌 어느 곳에서도 이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예측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럽에서 한국산 무기를 많이 들여오고 있고 심지어 캐나다 뭐 이런 데서도 한국산 잠수함에 대해서 상당히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지금 한국산 무기가 캐나다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우리가 수출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국장님, 그 캐나다 60조 잠수함 사업 결선에 진출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단은 그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 K 방산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 매스컴을 보면 언론을 보면 조금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장밋빛으로 보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기류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아트 TV에서 우리 그 방산, 우리 밀리터리 우리 방송은 무적 근거 없는 장밋빛으로 보는 예상은 항상 나중에 아주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네. 국민들한테 엄청난 실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그 사실에 근거한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예. 해왔는데 지금 잠수함 60조 얘기는 그거는 팩트가 맞습니다. 예. 캐나다가 지금 발주한 건 맞고요. 네. 그다음에 약 2주 전에 독일의 티센크루프 머린 시스템 TKMS의 타입 213CD 잠수함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한화 오션하고 HD 현중 원팀으로 구성된 네. 장보고 잠수함이 투톱으로 선정이 된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나 이제 이쪽에서는 항상 이제 우리가 훨씬 유리하다, 납기 면에서 유리하다 이런 걸 중점으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그게 납기 면에서는 우리가 유리할 수 있어요. 유리할 수 있는데 이 캐나다가 요구하는 작전 요구 성능하고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 네 가지로 캐나다 정부에서는 네 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된다 하고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예. 바로 앵커님 말씀하신 납품 일정입니다. 네. 우리가 유리합니다. 네. 두 번째는 상호 운용성입니다. 예. 상호 운용성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네. 왜 그러냐? 캐나다는 네이토의 일원이죠. 예. 그리고 독일의 티센크루프 머린 시스템이 어떤 회사입니까? 걔들은 이미 2차 대전 초부터 유보트를 운영한 그 회사예요. 네. 그 함부르크에 있고 제가 국방과학연구소 시절에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89년에 네. 갔다 왔고요. 네. 이 회사는 이 세계적인 절대 강자입니다. 디젤 잠수함에서는 원자력 잠수함이 아니에요. 원자력 잠수함은 미국이 절대 강자고요. 네. 디젤 잠수함은 독일의 TKMS가 절대 강자입니다. 네. 그래서 TKMS가 절대 강자였다는 건 뭐냐면 그동안 대서양, 그러니까 네이토의 해상 전장 환경인 대서양의 대부분은 독일의 티센크루프 머린 시스템 함부르크에서 제조된 그 잠수함이
대서양을 누비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캐나다뿐만 아니라 모든 네이토 국가들이. 네. 물론 캐나다는 그동안 영국 잠수함 운영해왔습니다. 40여 년 이상. 네. 그 빅토리아급인데 그걸 이번에 이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노후가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상호 운용성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예. 지금 우리 팀한테 승산 가능성이 있다. 예. 캐나다가 상당히 지금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인데 예. 왜 서두르고 있어요, 지금? 일단은 그 서두르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해서 무지하게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군사비를 올려라. 예. 그리고 니네 방위는 그동안 우리가 지켜줬는데 이제 니네가 그거를 감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휴전 국면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장 폴란드하고 발트 3국,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발트 3국하고 그다음에 밑으로는 네. 루마니아, 체코 이쪽으로 또 네. 러시아하고 적경지대가 되거든요. 네. 옛날 그 구소련 예, 그렇습니다. 권에 속한 국가들이죠. 예, 예. 네. 그래서 그 국가들이 되면 그 국가들의 수송이라든가 이런 게 대서양으로 이루어져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는 역시 순환된다. 아놀드 토인비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네. 역사는 계속 되풀이되는 게 그러면 대서양이 전장 환경이 돼요. 바로. 그러면 2차 대전 때도 캐나다 해군이 엄청난 역할을 했거든요. 예. 근데 수중전에서는 역시 그 원자력 잠수함과 디젤 잠수함이 있는데 캐나다 해군으로 봐서는 일단은 보유한 4척의 빅토리아급 영국제 잠수함이 너무 노화해서 작전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납기를 서두르고 있는 거는 우리가 유리한 점 바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납기 문제인데요. 예. 티센크루프 머린 시스템은 지금 생산 능력에 엄청난 한계를 갖고 있어요. 아하. 그리고 이미 수주받은 게 꽤 많습니다. 독일 해군 자체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노르웨이 해군에 이미 계약이 됐습니다. 음. 그래서 그쪽에도 그 타입 213CD, 네. 그러니까 우리 장보고함의 원조가 타입 209거든요. 네. 209 타입을 하고 우리가 라이센스 프로덕션을 했어요. 라이센스 생산을 옛날 대우 해양조선에서 했고 예. 하나 오션에서 그걸 다 디벨롭을 시켜가지고 지금 장보고를 우리가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엔진도 다 독일제 MTU 엔진을 쓰고 우리도 그걸 쓰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캐나다가 요구하는 그 납기 일정을 과연 독일이 맞출 수 있느냐. 네. 거의 어렵다고 저는 봐요. 네, 현실적으로. 네, 네. 근데 독일에서 지금 나온 얘기가 독일 정정합니다. 독일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캐나다 현지 언론을 보면 거기 그 아주 유명한 그 이쪽 그 교수가 있는데 앤드루 A. 라담이라고 하는 맥칼레스터 대학의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이 사람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거든요. 네. 그 캐나다 방산 쪽에 영향력인데 그 사람이 뭐냐면 긴 자망 시간, 그러니까 북극 해역의 내구성, 그러니까 북극에서의 작전 요구 성능, 그다음에 저소음 기동 능력을 이유로 해서 독일 잠수함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우수하다. 한국 잠수함에 비해서. 네. 그리고 그 사람은 또 그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 잠수함은 최초 설계에 이 태평양을 했지 북극해 그 차가운 그쪽 해저 지형에 적합하지 않다. 네. 요구 성능 자체가 태평양 따뜻한 바다다. 네. 근데 북극은 어떻습니까? 빙하에 덮여 있는 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면 금방 표적이 돼요. 음. 그래서 긴 자망 시간이 필요한데 원자력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디젤은 사실은 그게 필요하거든요. 네. 자주 올라와야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독일제 타입 213CD가 훨씬 유리하다는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로 이 캐나다 언론들은 얘기하는 게 이건 사실은 좀 우리한테 뼈아픈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K2 전차나 K9 자주포나 FA50 전투기나 경전투기 이런 걸 수출하죠. 실적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수출하게 될 텐데 이것들은 일종의 택티컬 스트라이크 웨폰입니다. 그러니까 전술 무기예요. 네. 근데 전략 무기, 스트래티지 웨폰은 통상 동맹국끼리 내에서만 거래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나토 1호는 아니잖아요. 예. 근데 잠수함은 엄청난 전략 무기예요. 예. 그래서 과연 전략 무기를 캐나다가 독일이 같은 네이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멤버 국가인 독일이 아닌 과연 한국에 발주를 줄 것인가. 예.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전략이나 군사 무기를 좀 디펜스 아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그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하나오션하고 HD 현중이 일단은 우리 장보고 그 배치 3 시스템 갖고 일단은 지원을 해서 최종 단계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근데 막판까지 절대로 우리가 절대로 빈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노르웨이의 K9도 노르웨이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K9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독일한테 뺏겼어요. 졌죠. 그거를. 예, 졌죠. 예, 그것도 왜냐하면 ROC 작전 요구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K9이 좋습니다. 훨씬 K2 블랙팬서 흑표도 더 좋았는데 결국 레오파드 전차한테 깨진 게 뭐냐면 결국 상호 운용성이라는데 우리가 거기서 고배를 마시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오션하고 HD 현중이 하여간 끝까지 붙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절대로 틈을 보여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캐나다의 디젤 잠수함 수주가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요. 예. 폴란드의 오르카 잠수함 프로젝트하고 연결이 돼요. 예. 근데 폴란드는 네이토지만 폴란드는 사실 굉장히 친한 적이에요. 지금 네. K방산 쪽에 네. 아시다시피 전차, 자주포, 그다음에 경전투기는 전부 다 지금 우리 K방산이 가고 있잖아요. 폴란드는 당장 이제 발등에 지금 그렇죠. 코앞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예. 잠수함의 문제는 뭐냐면 잠수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략무기거든요. 예. 전략무기인데 폴란드는 캐나다 같이 이렇게 큰 잠수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3,000톤이 넘어야 됩니다. 근데 폴란드는 제가 보기엔 대항보다는 근해 쪽, 그러니까 앞에 앞바다 쪽에 그 방어를 위한 잠수함을 우리가 생산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술 무기는 우리가 훨씬 더 채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전략 무기인 그 대양 잠수함 쪽은 장보고 같이 큰 거 네.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은데 만약에 우리가 캐나다를 뚫을 수만 있다면 그거는 뭐 관련 회사뿐만 아니라 뭐 하나 오션,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그 부품 그러니까 그 협력 회사들 수백 개가 되는데 아주 주가조차가 엄청나게 릴 레이팅 되는 아주 호재를 갖게 됩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예. 지금 이제 그 마스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스가. 예, 그렇습니다. 미국이 지금 한국의 조선업 경쟁력을 활용을 해서 예. 한국의 기술을 활용해서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데 미국도 역시 뭐 나토의 일원인데 어쨌든 이런 그 미국 현지 시장에 우리가 진출하는 이런 모습들 그걸 통해서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면은 예. 저희가 뭐 엔진 부분에 있어서도 예, 디젤 추진을 넘어서서 예. 리튬이온 배터리 연료전지 기반의 그 AIP 뭐 세계 최초의 전력화 모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뭐 이런 어떤 장점들이 있고 더더군다나 저희가 또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얻어가는 게 아니고 기술 이전까지 맞습니다. 캐나다도 사실 그 미국 때문에 자존심도 많이 상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기술 자립화를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클 것 같은데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번에 그 모처럼 협력을 해서 그래도 한번 가능성을 한번 우리가 타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네.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한국이 독일에 확실한 우위가 있는 거는 그겁니다. 빠른 납기.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경제 협력 패키지가 있어요. 네. 독일은 그걸 절대 캐나다에 제시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보고함을 하면서 캐나다가 굉장히 강한 게 뭐냐면 자원 부국이에요. 캐나다가 네. 아시겠지만. 그래서 자원은 우리가 빈국 아닙니까? 우린 자원 빈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캐나다하고 한국은 그냥 해안선뿐이 없어요. 그냥 태평양입니다. 그래서 보급 수송의 로지스틱스가 굉장히 원활하고 네. 굉장히 저가로 우리가 사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수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주를 받고 우리는 그 대신 캐나다로부터 많은 것을 또 사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캐나다가 원하면 우리가 재래식 무기 기술 이전이니까 절충교육 정도, 오프셋 네. 절충교육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시해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독일이 지금 우리보다 우수한 거는 그겁니다. 네이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네트워크 효과하고요. 네. 작전 운영서 그동안 뭐 4, 50년간 계속 같이 작전을 해왔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장점은 분명히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네. 독일이 그다음에 일정한 기술력은 독일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웨폰 시스템 전투 무기는 그 성능은 이 실제 전투 환경 그다음에 훈련을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예. 근데 북극해 캐나다가 요구하는 작전 요구 성능 그 배틀필드라고 그러는데 그게 북극해거든요. 네. 북극해는 우리 잠수함이 진출한 적이 당연히 없죠. 네. 근데 독일의 티센크루프 타입 209 대열이 213 CD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그쪽에서 작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그런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그 하나 오션이라든가 예, 예. HD 현대 중공업 그 북극 요새 이제 북극 항로가 또 관심을 끌고 있잖아요. 이제 뭐 장차 또 러시아하고 관계가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예, 예. 북극을 통해서 이제 배가 오갈 수가 있고 거기로 예. 이제 물류가 좀 원활해질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특별한 게 또 쇠빙선 그런 예, 예. 얼음을 깨고 가는 예, 뭐 오션에서 그런 하고 어떤 있죠. 기술도 상당히 뛰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것들 많이 수주를 하고 있는데 예. 독일 같은 경우는 군사력 측면에서만 좀 발달이 됐다고 전제하면 우리는 일반 상선 그다음에 특수 목적선에다가 이제 여기다 잠수함이라는 이 군사력 예. 기반의 어떤 이런 이 함정을 제가 두루두루 저희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그래서 예, 예. 그런 점에서 또 우리만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게 경제 협력 그러니까 포괄적인 경제 협력 패키지를 우리는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경제협력 패키지가 이제 여러 가지 조선 건조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꼭 이렇게 그 군사뿐만 아니라 상선 쪽도 우리가 이제 패키지로 제시가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인프라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거고, 또 요번에 이제 그 위에 알래스카 지역도 이제 가스관 우리가 이제 진출을 뭐 자위반 타위반으로 이제 트럼프가 워낙 강력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네. 우리 회사들이 이제 우리 업체들이 진출하게 되겠지만 거기는 어차피 알래스카는 캐나다 북부 사이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스핀오프 이펙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일단 그런 것들을 우리가 캐나다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정부에서 그 방산 컨트롤 타워를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산 측에서. 네. 그래서 그런 경제협력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독일의 장점, 우리의 장점, 예. 장단점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죠.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독일은 이제 그동안 운영했던 잠수함 강국이라고 하는 어떤 기술력은 역시 있어요. 네. 있고 그다음에 같은 이제 캐나다와 독일은 같은 네이토, 나토라는 거. 나토라는 그 네. 네트워크 효과 네. 같이 작전을 계속 했다는 거죠. 네.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네. 한미 간의 훈련이 그동안 계속 되고 있는 이유가 네. 바로 그런 효과거든요. 그 네. 실전과 같은 효과거든요. 그게 계속 돼 왔고 네. 그다음에 그거는 반대로 한국에는 약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제 한국의 강점 뭐냐면 역시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딜리버리 타임. 네. 그러니까는 캐나다가 요구하는 그 납기에 우리는 맞출 수가 있어요. 빨리 줄게. 예, 빨리 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포괄적인 경제 산업 협력 패키지를 네. 우리는 제시하겠다는 거죠. 네. 기술이 좀 포함해서. 예, 예. 네. 그거는 반대로 독일이 절대로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캐나다 측에 빠른 납기 불가능하고요. 왜 못 해줍니까? 왜냐하면 일단은 독일 측에 그 잠수함 만드는 데는 지금 티센크루프 머린 시스템 TKMS 한 군데예요. 우리는 벌써 두 군데지 않습니까? 네. HD 현중하고 하나 오션하고 어떤 때는 너무 싸워서 문제인데 네. 그래서 요번에 원팀을 갖고 이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 독일은 이 하데베라고 하는 그 티센크루프 걔네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빠른 납기를 그리고 독일 해군 자체가 그동안 냉전이 끝나고
1990년부터 지난 거의 뭐 30여 년간 잠수함은 거의 만들질 않았어요. 네. 그냥 MRO로 해서 메인터넌스만 했지. 그래서 레오파드 전차처럼 그 클라우스 마페이거든요. 그 회사가. 저는 거기를 가봤는데 그 승용무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 MRO라는 거는 예. 그 장비에 대한 유지, 수선, 그렇습니다. 뭐 이런 예, 보수, 뭐 이 그 정도만 정- 해왔다는 예. 거죠. 그래서 네. 새로 이렇게 캐나다나 폴란드에서 그 요구하는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극적인 예로 그게 뭐가 있냐면 인도네시아 잠수함 사업에 우리가 이미 독일을 한번 꺾은 전례가 있어요. 네. 이미 10여 년 전에 네. 우리가 인도네시아 신규 잠수함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이미 한번 그때 이제 대우였죠. 대우 해양제 DSME가 이미 독일의 하데베 티센크루프사를 이긴 적이 있습니다. 네. 실제 성공한 적이 있어요. 그때 분위기 어땠습니까? 그때도 비슷한 난리 분위기였는데 났습니까? 그냥? 그때는 네. 사실 이변이다 뭐. 독일이 이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은 예. 어떻게 한국이 우리가 배운 데가 타입 209 독일의 티센크루프예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스승을 이기고 네, 제자가 청출어람이 돼버렸네요. 네. 그렇게 됐어요. 근데 네. 당시 독일 분위기는 이거는 우리가 만들기 어렵다. 그리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가 너무 이제 가격 조건이 굉장히 박했어요. 그래서 저가. 근데 우리는 실적이 필요했거든요. 실적.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전 운영을 해보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가에도 진출해서 성공을 했죠. 네. 그랬던 게 있었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폴란드 얘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하고 뭐 이 시간을 좀 멈추도록 하죠. 예. 그 폴란드 잠수함 사업은 어떤 식으로 연동이 될 수 있을까요? 폴란드 오르카 사업은 네. 아직까지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렇게 수면을 떠오르진 않았는데 네. 어제부터 폴란드에서 유럽 3대 방산 전시회 중에 하나인 네. 그 MSPD 지금 그 방산 전시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네. 그래서 현지 지금 특파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송고를 한 걸 제가 이제 국방부에서 계속 받아보고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 이 지금 하나오션의 이성철 하나오션 사장이 직접 나가서 예. 거기서 지금 수주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음. 지금 이 캐나다 사업과 지금 말씀하셨듯이 폴란드 사업은 굉장히 밀접하지만 네. 사실 폴란드 오르카 이 잠수함 사업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나다가 전략적 무기를 잠수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는 영근해형 전술형의 잠수함을 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오션은 이미 전 회사인 DSM이 대우 해양조선이 이미 거기에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해군이 3함대가 있거든요. 네. 1, 2, 3함대가 있는데 네. 이미 9대가 이미 돼서 총 12대가 이미 작전을 수행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미 잠수함의 지금 DSM에서 만든 그 잠수함들은 이미 작전 성능을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있고 네. 실제로 한미일 태평양의 훈련, 림팩 훈련 같은 데서도 보면 이 림팩 훈련에서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 항공모함이 이제 태평양 함대 7함대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 서해안은 이제 3함대가 있지만 태평양 함대가 이제 일본 요코스카항하고 그다음에 괌하고 그다음에 우리 진해항도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하와이에 이렇게 있는데 항공모함이 7함대 보통 4개 항공 전대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항공모함에 밑에 잠수함, 구축함, 순양함, 네. 위 항공기 이게 1개 전대인데 네. 우리 잠수함 함대가 그걸 뚫고 지나가지고 모의 훈련에서 항공모함을 격추시킨 적이 있어요. 예. 격침시킨 전례가 있을 정도로 네. 네. 한국 잠수함의 그 기도 비닉, 그 은닉이라든가 침투, 그다음에 공격력이 뛰어다니는 걸 한번 인정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 특히 이제 폴란드는 상당히 좀 관심이 높고 네. 수주 가능성도 캐나다보다는 더 가능성이 있죠. 저는 사실 둘 다 수주를 받아야 되는 게 원안이죠. 예. 캐나다나 이제 그 폴란드나. 근데 어디가 더 승산이냐? 근데 저는 폴란드가 확실하게 승산은 있다고 봅니다. 예. 일단 그건 전략적이 아니라 전술적 잠수함을 원하는 거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그 위크니스 우리의 약점이 그건 아니거든요. 네. 전술적 무기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역시 캐나다의 그 60조짜리 그거가 돼야 되는 게 당장 그 내년에 이제 아마 올해 심사를 거쳐서 내년 중반이면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네. 이제 우리 하나오션하고 HD 현중이 최선을 다해서 꼭 수주를 받기를 네. 원합니다. 예. 과거에는 뭐 우리가 기술력이 뛰어나도 우리끼리 싸우는 바람에 조금 그 좋지 않은 모습도 좀 연출이 됐는데 그래도 되게 반가운 소식이에요. 네, 우리 그렇습니다. 두 개의 예. 세계적인 회사죠, 사실. 하나오션, 예. 그 현대중공업. 그렇죠. 모쪼록 하여간 잘 힘을 합쳐서 그 캐나다에서 좋은 소식을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끝으로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뭐 일단은 요 정도로 일단 하면 되고 네. 지금 일단은 요즘에는 이 K 방산 쪽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너무 많아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폴란드에서 유럽 3대 방산 전람회를 전시를 하고 있고요. 우리 그 하나 뭐 오션,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현대 로템, 그다음에 풍산 이런 우리 K 방산 업체들이 많이 지금 전시를 나가고 있고 네. 그 여러 가지 좋은 희소식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구필현 국방 전문 기자는 직접 국방연구소 뭐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연구원으로 참여도 했고요. 그러면서 그런 국제적 감각, 실질적인 그 연구 능력, 그다음에 영어 능력도 상당히 뛰어나십니다. 과찬이십니다. 그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글로벌 감각도 많이 갖고 계신데 상당히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쪽으로도 상당히 그 전문성 있게 취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전문성 있게 보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늘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1부 김종철의 시선, 2부는 구필현 국방 전문 기자와 함께하는 구필현의 밀리터리였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 카페지기인가요? 예, 박경현님 늘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